백낙창 TV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제가 쓴 문학평론집을 가지고 다시 공부길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백지연 선생을 모셨는데요. 우선 간단히 자기소개부터 하시고 찾아오신 분이 주도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네, 저는 백지연이라고 하고요. 정말 문학평론가로 이제 활동을 한 지가 꽤 됐습니다. 지금은 서울여대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창작과 비평의 편집 부주관으로 이제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선생님과의 대화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께서 다루시는 4집, 5집의 내용들이 저로서는 그 비평적인 출발을 했던 그 시기와 이제 겹쳐지는 부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오늘 또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배우고 또 많이 저도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선생님 책 소개를 하고 오늘 대담 주제를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또 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통일시대 한국문학의 보람 그리고 문학이 무엇인지 다시 묻는 일, 이 두 책은 사실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광활하게 이제 좀 펼쳐져 있는 법이고 또 90년대 문학부터 2010년대 문학까지 걸쳐져 있는 주제들이에요. 저로서는 또 특히 이 책들에 담긴 비평적, 이론적 사유와 더불어 그 현장 비평에 대한 생생한 실감들이 굉장히 많이 와닿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실제 비평으로 선생님과 함께 선생님께서 주요 작품 비평으로 다루신 신경숙 작가의 작품 세계를 한번 또 알아보고 싶습니다. 장편소설 3권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외딴방, 그리고 엄마를 부탁해,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제 아직 비평을 쓰신 바는 없지만 아버지에게 갔었어. 이 3권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제 펼쳐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외딴방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994년 겨울부터 연재가 됐고 출간은 이제 1995년 된 책인데요. 제 기억으로는 이 책이 이제 연재될 때 신문에서도 꽤 이제 여러 가지 작가의 개인 자전적인 이야기랑 같이 많이 보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신경숙 작가가 그때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실제 이 산업체 학교에서 노동을 하면서 이제 문학에 대한 꿈을 키웠고 그리고 작가가 되는 과정을 자전적 기록들을 생생하게 담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로 많이 얘기가 됐는데요. 실제 이 소설 안에서도 작가가 읽었을 때 신경숙 작가 자신이라고 생각할 법 정도로 생생한 모습으로 나와서 그다음에 자신의 어떤 시절을 돌아보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읍으로 짐작되는 고향을 떠나서 이제 서울에 정착하고 이제 오빠와 의사촌과 함께 살면서 당시에 이제 노동자들, 여공들이 이제 중심으로 나오는데 그들과의 삶 속에서 19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에 걸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감동적으로 펼쳐지고요. 특히 이 소설에서 이제 결말까지 좀 긴장감을 주는 그 희재언이라는 사실 실제 이 외딴방을 대표하는 인물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제가 처음 느꼈던 느낌은 이게 문학작품으로 대면하기보다는 저는 그때 아직 이제 본격적인 비평 활동을 하기 시작 전이어서 작가 개인사로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면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께서는 처음에 이 작품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경숙의 개인사 중에서 이 외딴방에서 다루고 있는 이 대목이 그 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거지. 신경숙 작가는 이미 93, 4년 그때쯤 되면은 엄청 많이 보도도 되고 뭐 비평도 평론 대상도 되고 하는 작가였죠. 사실은 신경숙 씨가 등단을 80년대 했잖아요. 80년대 했고 80년대에 외딴방이라는 단편을 이미 써드렸어요. 그것이 90년에 나온 겨울우화라는 신경숙의 첫 소설집에 실린 바 있고 이제 그런 외딴방 빼고는 외딴방의 세계 이야기를 전혀 안 하고 있었죠. 그러다 이 외딴방이 나오니까 그 개인사에 대해서 많이 주목한 것 같은데 그 시작할 때부터 뭐 이게 뭐 소설이냐 아니냐 이런 당시로 보면 굉장히 그 첨단의 글쓰기에 대한 그런 거에 해당하는 얘기를 나오고 그 전에 많이 썼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신경숙을 90년대 대표 작가로 신감각을 가진 새로운 감각을 가진 대표적인 작가로 막 추켜 세우던 그것의 연장이 같았는데 뭐 금방 그것과는 또 전혀 다른 작품이더라고요. 그 처음부터 굉장히
인상 깊었고 감동하면서 읽었죠. 그러고서는 이 작품은 그러고서는 장비가 그해 만해문학상을 줬을 겁니다. 신경숙. 네. 연령으로 따져도 최연소. 옛날에 이제 신경님 선생이 30대인가 40대 받으신 적은 있어요. 만해문학상을. 그 이후로는 하여간 최연소 수상자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놀랐죠. 창비에서 뭐 신경숙을 만해문학상을 주는가. 그래서 내가 그 평론을 쓸 때는 이 작품에 대해서 좀 내 관점에서 제대로 한번 해석을 하고 분석하고 또 설명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평론 쓴 건 96년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사실 선생님의 그 외딴방로는 발표되었을 때도 이제 제 정확한 기억 속에서 굉장히 좀 새롭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이야기하신 것처럼. 리얼리즘 소위 그때까지도 아직 진영 개념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되고 있을 때 이것을 민족문학의 어떤 맥락 속에서 리얼리즘의 맥락 속에서 이렇게 평가한다는 것에 대한 좀 놀라움이 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선생님의 비평을 처음에 이제 읽고 또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글을 쓰기 위해서 다시 볼 때 좀 느꼈던 놀라움은 읽었을 때 그 시제 문제요. 그러니까 이 작가가 현재와 과거를 교차해가면서 쓰는 문제를 이렇게 정치하게 문학 작품 안에서 정면으로 놓고 쓴 비평을 제가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제 문제는 사실은 나보다 앞서서 연몽 선생도 지적을 했어요. 근데 뭐 그건 또 작가가 작품 안에서 그러잖아요. 한참 어떻게 이 글을 쓸까 하고 고민하다가 옛날 얘기는 현재형으로, 네. 오늘 얘기는 과거형으로 서술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죠.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 지현 씨의 호의적인 표현으로 정치하게 그걸 분석을 한 것이 조금 새로웠다면 새롭고요. 사실은 신경숙은 소위 민족문학 진영에서 우리 편을 안 쳤잖아요. 근데 그 틀을 깨기 시작한 거는 지구시대의 민족문학이라고, 거기서 풍금이 있던 자리를 포함해서 모여있는 불빛이라든가 단편들 얘기를 하셨어요. 그 작품 중에서 뭐 풍금이 있던 자리 같은 거 참 감동적인 작품이지만은 모여있는 불빛이라는 그 작품이요, 어떻게 보면 신경숙 세계의 뭐라 그럴까 축약판 같은 거예요. 거기 보면은 서울 사는 작가가 서울에서 작품 활동하다가 이제 고향에 가서 고향 사람들하고 또 하는 분인데 이 두 개의 세계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신경숙의 초기 작품은 주로 그 서울서 문해창 작가 나온 그런 그 작가의 감성 위주로 썼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보이고 모여있는 불빛에는 이제 그 둘이 대조적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그 양자를 통일하면서 저런 새로운 작품 쓰는 게 외딴방 아닌가 싶어요. 지금 내 기억으로는 외딴방에 대한 평론이 그렇게 많이 나온 것 같지는 않아. 내가 썼을 때 남진우 씨가 해설을 썼고요. 그 다음에 뭐 신문의 서평 같은 게 좀 났고, 조금 지나면서 여성 비평 쪽에서 네. 꽤 많이 논의가 됐죠. 그런 걸 빼면은 신경숙이 그때까지 아주 화려하게 각광을 받았던 데 비하면은 외딴방은 비교적 헐대를 받은 작품이 아니었나. 네. 그 이제 시간이 가면서 점점 관심도 늘어나고 판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깊은 슬픔이라는 작품이 어마어마하게 팔렸잖아요. 네. 나는 그렇게 뭐 썩 좋은 작품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외딴방은 처음에 별로 안 팔렸는데 그 대신에 이제 스테디 셀러가 된 거죠. 계속 나가고. 네.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풍금이 있던 자리가 굉장히 그 비평, 평단계에서는 호평을 많이 받았고 그런 문체 시험이라든지 감각적인 이야기들이 마치 신경숙 문학의 본령이라는 네. 그런 평들이 워낙 지배적이어서 외딴방이라는 텍스트가 나왔을 때 사실 굉장히 당혹감을 주기도 했던 것 근데 같습니다. 사실은 예. 나의 그 풍금 있던 자리 평론을 읽어보시면은 높이 평가는 하지만은 그런 그 주류적인 평가하고 조금 달라요. 네. 예. 모여있는 불빛이라든가 또는 외딴방에 가서 더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신경 속에 다른 일면이 궁금했던 자리에도 이미 있었다는 게 내 해석이잖아요. 네. 그래서 내 평론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뭐 소위 신경숙 사태라는 게 벌어지고 또 창비까지 뭐 상업주의 문화 권력 이래가지고 두드려 맞을 때 내 어딴방론도 굉장히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됐죠. 운동과 창비의 문화 권력의 야합이 그때 가서 이루어졌다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 그랬는데 외딴방에 대해서 글쎄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하겠지만 백지연 선생이 2015년에 쓴 평론이 있고 그다지 그렇게 제대로 논한 평론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때요? 평단에 대해서 나보다 밝으니까. 그래도 이제 평단과 좀 연구 경향 속에서는 사실 2015년 전까지는 좀 성장 서사의 형식 속에서 또 이제 문학 여러 가지 일반적으로 많이 논의가 되는데 당대적인 맥락 속에서 아주 이렇게 본격적인 비평을 펼친 것은 사실 선생님의 글에서 굉장히 전면적으로 좀 펼쳐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외딴방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저는 이제 그 모여있는 불빛이 이제 외딴방으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원형이 되는 작품이라는 점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소설의 좀 감동을 좀 더 같이 이야기를 해보자면 여기 나온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노동소설이라는 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80년대 후반에 급지문학론이 남긴 또 자장 속에서 약간 일종의 굉장히 특정한 전형성들을 이제 많이 우리가 상상하게 되는데 외딴방에 나오는 여성들, 노동자들의 모습이 어떤 면에서는 저한테는 굉장히 그 개별적으로 이제 좀 새로운 면모를 지닌 인물로 다가왔어요. 저는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소설 속에서 이렇게 책상 서랍 속에 해결책을 넣어놓고 읽는 그 미서의 모습을 보는 그 이제 주인공 이야기가 나오는데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산업제약급에서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 해결책을 이제 서랍에 넣어놓고 그거를 보면서 또 하는 말이 나는 너희들과는 좀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걸 넣어놓는 거야. 그러면서 그 주인공이 보기엔 그걸 그렇게 또 열심히 읽는 것 같지는 않은 이제 하나 디테일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의 뭔가 진짜 살아 움직이는 듯한 인물들이 이 소설 속에서 움직이죠. 그 시절에 이제 노동소설 그러면 특히 선진 노동자가 나와가지고 네. 파업을 주도하고 또 그게 호응하는 노동자들의 투쟁 이런 걸 써야지 이게 제대로 된 노동소설이라고 그랬는데 남진우 교수 해설에서 노동소설이라고 그랬다가 또 굉장히 비판을 받았어요. 네. 근데 노동소설만은 아니지만은 노동소설로도 이만한 노동소설이 참 드물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운동권적인 의식은 있지만은 본인이 정말 어린 나이에 이렇게 노동 현장에서 그 내면으로부터 그걸 체험하고 동료 노동자들의 실제 살아가는 모습을 관찰하고 쓴 소설은 훨씬 더 드물었다고 봅니다. 대개는 운동권적인 시각을 가진 소위 민족문학 진영의 작가가 노동 현장에 대해서 막 그걸 참상을 고발하기도 하고 뭐 하는데 신경숙의 외딴방처럼 안으로부터 노동자를 그린 작품은 참 드물었다고 봅니다. 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설 속에서 그러니까 그 오빠하고 나눈 이야기 중에서 80년대 현실을 이제 그런 식으로 그리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한 장면도 나오는데 약간 항의하듯이 모르겠어 나는 그날 나한테 그때 중요했던 거는 아침에 일어나면 수도에 물이 얼지 않나 오늘은 이제 뭐를 해 먹어야 되나 그런 뉘앙스의 어떤 살아가는 삶 자체가 연결되어 있는 그 부분들을 짚어주는 게 저는 사실 말씀하신 부분과 굉장히 연관이 깊고 그리고 선생님의 비평에서 제가 굉장히 또 흥미롭게 주목했던 부분은 그런 노동자들의 다양한 여러 가지 형상화들 중에서 개별적인 부분도 살리지만 그 시대의 어떤 대표성을 담지하는 그 전형성 문제를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특히 희재 언니 얘기를 이제 해주시면서 혹자는 비평 안에서 이제 희재 언니가 거의 결말에 이르러서야 그 어떤 실체를 좀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점에서 좀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희재 언니를 그 시대의 노동자의 어떤 대표로 본다 그러면 너무 적게 또 의외로 그려진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선생님의 비평에서는
그 전연성을 담보하면서 다른 인물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사실은 이 소설 속에서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읽으니까 작품에 대한 인물들의 관계가 훨씬 더 생생하게 들어온 느낌을 받습니다. 예. 희재 언니 얘기가 끝에 가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그게 이제 이 작가에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그 시절을 도저히 못 쓰고 살았던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옛날 그 노동자 시절에 알던 하계숙인가 그 이름이 전화를 해가지고 예. 야 너는 우리 얘기는 안 쓰는 것 같더라. 이제 그 말을 듣고서 다시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해서 작품을 쓰게 되는데 현재형, 과거형 얘기를 했지만은 과거 얘기를 현재형으로 써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이게 뭐 저 시제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지루하지 않게 하려는 기술이 아니고 희재 언니라는 그 트라우마가 지금까지도 현재의 트라우마로 남아있는데 이걸 현재형으로 탁 터뜨려야지 이거 풀리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시제에 흔들림이 생기는 거죠. 원래 방침은 요즘 얘기는 과거형으로 보통 소설이 쓰는 기법이고 옛날 얘기는 현재형으로 쓰겠다 이렇게 방침을 정해놓고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저렇게 애쓰고 여러 가지 일을 겪은 끝에 마지막에 가서 그게 탁 터져 나오는 거 아닙니까? 희재 언니 얘기가.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작품 내적 필연성에 의해서 희재가 언니가 나온 거고 희재 언니의 전형성이라는 것은 그런 고투의 과정에서 묻어나온 결과죠. 네. 그래서 뭐 그걸 가지고 하는 건 좀 어떤 틀에 박힌 네. 너무 희재 언니에 대한 지면이 적다든가 뒤늦게 나온다 하는 거는 작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그렇게 깊이 들여다보지 않은 결과가 아닌가 하는 평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선생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비평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가 이 안에서 인물들이 실제 움직여갖고 이런 것을 이제 살아있는 현실로서 같이 움직여가면서 있는 방식이 아니라 비평가 안에 각각의 어떤 또 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더 씌워서 읽게 되면서 실제 작품의 어떤 면모들을 온전히 포착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니까 형식이라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계속 드러나면서 생성되는 것.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리 정해놓은 형식이라는 거는 이제 출발점에 뭐 아무 형식도 없이 그냥 출발할 수는 없으니까 작품 하나마다 그 고유의 형식이 쓰는 과정에서 정해지는 거죠. 외딴방이 참 뭐랄까 흔히 말하는 미학적인 관점에서 재밌는 거는 그 과정이 또 그대로 보이잖아요. 그 형식이 만들어지고 정해지는 과정이 신경 쓰고자 하는 어떤 내용 안 쓰고는 못 빼기는 이야기 그게 압력을 받아가지고 이리저리 뒤틀기도 하고 나중에 어떤 형식이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을 그대로 담았다는 것도 이 작품의 참 뛰어난 점 같아요. 네. 조금 관련해서 그래도 좀 부분적으로 짚어주시긴 하셨는데 그렇지만은 이런 이 훌륭한 작업을 해놨지만 아쉬움이 없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뭐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인물 형상화 측면에서는 이제 신경숙 소설이 다양한 인물을 다루지만 고향에서의 어떤 그 창이라는 사람을 돌아보는 대목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디테일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 안에서 지역 감정을 다루는 측면, 인물들이 너무 온순하고 착하게 그려진 게 아닌가. 나는 신경숙 작가의 좋은 점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점이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다 괴롭고 슬픈 사람은 나오는데 못된 사람은 참 드물어요. 그 노조 탄압하는 그 회사 간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못되게 굴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노동자들이 그렇게 모여 있으면은 그 뭐 악다구니도 벌어지고 서로 뭐 참 할 텐데 신경 소설은 그런 게 없잖아요. 작중의 화자처럼 노조에 가담했다가 나중에
회사에서 압력을 넣으니까 자기는 학교도 다녀야겠고 뭐 하니까 탈퇴서를 쓰잖아요. 이제 그런 고민, 또 탈퇴 안 한 사람들이 겪는 고난, 순환, 그런 건 나오지만은 여공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으면은 진짜 별별 그 일들이 다 벌어질 텐데 그런 게 참 없어요.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신경구 소설이 그런 일 당하기 전까지는 분노라는 게 진짜 분노가 참 없어요. 슬픔은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된 묘사나 서사에서의 아쉬운 점이랄까 그런 것이 있죠. 지역 감정 같은 것도 나는 그 현장을 몰라서 모르겠는데 그 시절에 아마 노동 현장은 오히려 전라도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덜 느꼈을 수도 있어. 그러나 오빠가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가령 하숙을 구한다, 새방을 구한다 할 때 그 시절에는 전라도 사람이면은 안 주는 데가 많았어요. 새도. 이제 그런 경험은 일체 없어.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나는 아까 잠깐 백지연 선생의 그 외딴방론, 이게 이제 2015년에 신경구 사태가 한참 벌어지고 뭐 창비에 대해서 논란이 시끄럽고 할 때, 그런데 난 그 비평을 그때도 좋게 읽었고 이번에 다시 읽어보니까 참 잘 쓴 평론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창비가 그동안에 뭐 정말 표절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정면으로 다루지 않았던 그런 비평적 질문을 대면하게 됐다는 자기 반성도 하면서 너무 일방적인 신경수 비판에 대해서 또 이제 각을 세우는 그런 비평이라서 평론가가 자기 나름 뭘 걸고 썼다는 인상이에요. 근데 나는 그거는 꼭 그 글만이 아니고 모든 평론가가 평론 한 편 쓸 때마다 뭘 걸어야 된다고 봐요. 그게 꼭 누구를 실명 비판해가지고 싸움을 걸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작품에 대한 실명 비평은 한다는 게 문학평론의 큰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작가에 대하고도 무언가 칭찬을 하면서도 각을 세울 수가 있는 거고, 또 그 작품에 대한 기존의 어떤 이해나 평가에 대해서도 자기 나름으로 명시적으로든 아니든 논쟁을 벌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런 거 외에도 항상 평론 하나 쓸 때마다 자기하고도 각을 세워야 되지. 이제까지 자기하고도 논쟁을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은데, 지연 씨 평론 중에서 나는 2015년에 그 글이 그 점에서 상당히 돋보였고, 그게 계기가 되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다음에 페미니즘에 관한 글들, 이 책의 제2부에 들어가 있는데 앞에 글들이 17년, 18년 그때 썼을 때라. 그런 걸 보면은 여성주의 비평이라는 거는 그동안에 이제 남성들 위주의 비평에서 굳어진 관념하고 이제 각을 세우고 논쟁을 하는 그런 성격이 있지만은 동시에 고정된 틀, 단순화된 틀을 만들어내는 동료 페미니스트들하고도 논쟁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싸움을 건다 그러면은 꼭 적절한 말이 아닐 수도 있지만은 그런 논쟁적인 자세가 있어서 나는 그걸들도 좋게 봤어요. 근데 요즘 비평 보면 그런 게 너무 없어요. 대개는 앞에 이제 외국 사람 이론 쫙 깔아가지고, 그거는 현학적인 면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저기 보호막을 치는 거죠, 미리. 보호막을 쳐놓고 그걸 가지고 자꾸 해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위험 부담은 없죠. 그러나 독자들한테 별로 재미있는 평론도 못 돼요.